오늘의 책은요, 천장팅이라는 사람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 근데 제목만 보면 조금 평범한 책 같긴 한데 어떤 이유로 이 천장팅이라는 사람의 책을 준비하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쓰신 책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중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미국에서 전업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다양한 투자자들이 존재를 하고 네. 훌륭한 투자자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든지 네. 아니면 위대한 경제학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책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들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몇 권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번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천장팅이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동양계니까 우리랑 좀 인식이 좀 비슷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중국의 초식 얘기도 좀 나오고 네. 무술과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본인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얼만큼 치열하게 매매했는지를 아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 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식을 가르쳤거나 이론적으로 주식을 배운 게 아니라 예. 직접 자기가 해보니까 심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심리와 감이 들어가니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같이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가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담아야 할 네.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렇죠. 감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주식을 감으로 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지혜라는 예. 단어로 이제 통칭이 될 것 같습니다. 천장팅이라는 사람의 이름 저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주변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쓴 책보다 정말로 우리처럼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투자로 성공한 사람의 네.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의도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네. 전업 투자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업 투자자인데 이 책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과 관련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색깔을 놓고 본다라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 통용이 될 정도의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는 우리 일반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전업 투자자로 199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내가 전업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말이 있죠. 당신 얼마나 벌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예.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 이것을 업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야라고 봐요. 얼만큼 벌었냐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누적이 되는. 워렌 버핏도 실질적으로 현재 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주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98년 이후에 전업 투자자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몸의 가치가 더욱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죠. 일단은 그 기본 이상은 되는 거다라는 예. 거고 천장팅 이분은 이 책이 나올 때까지가 25년 정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인가요? 25년째 전업 투자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글쎄 어떻게 성공을 했을지 좀 몇 가지 노하우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업이라고 하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꿈꾸는 하나의 롤모델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돼서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과 겸직을 하다가 전업 투자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내가 지금도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전업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전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도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이것을 오롯이 내가 전업으로 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업 투자자는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거와 매매의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보통 직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 직업에서 수익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여윳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리를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주식에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매달 내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거죠. 내가 월급이 일을 해서 있으니까요. 월급이 있으니까. 근데 전업 투자자는 그게 사라집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거나 내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 월급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전업투자는 그게 아니에요. 없죠.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룰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전업투자자로 살아남았다.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업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주식시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저는 이 말이 금과 옥조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자 내년도 2024년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다음 달에는 뭘 사야 돼?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천장팅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예측을 예측하지 마라.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에 휩싸이지 마라. 이거는 많은 그 성공한 투자자분들이 하는 그렇죠.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고독한 소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매매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라 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많은 성공한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누구 말을 베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니까 그냥 내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말의 뉘앙스는 다른다 하더라도 그 뜻 자체는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정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이 이 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주식 관련해서 혹은 이제 인문학 책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어디선가 본 내용일 수도 네. 있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축적되면 지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 책이 원래 나온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이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한 게 한 15년 전쯤 됐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한 그쯤 아하, 번역이 됐다가 그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인기를 못 끌었었어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재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이번에는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게 2021년에 예.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찰리 먼거가 이야기했듯이 또 거꾸로 그렇죠. 또 볼 필요가 예, 예.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실 이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게 네, 마찬가지죠. 많은 개인 예.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은 네. 모습을 또 이어가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는지 그거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노력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작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원래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익은 스스로가 지킨다. 보통 우리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11,000원이 되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죠. 언제 팔까? 언제 팔까? 예. 요것이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 마음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돼요. 그게 2만 원, 3만 원 갈 걸 보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이 12,000원, 3,000원 가면 막 심장이 떨리면서 팔게 돼요. 그렇죠. 빨리 챙겨놔야 될 것 같고.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10,000원에 사서 보통 우리가 10,000원에 산다라는 것은 2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을 받는데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면 오히려 마음 편해요. 좀 기다려보지 뭐. 물타기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데 우리 심리는 반대로 된다라는 거꾸로 거죠.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저는 본성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뭐 청취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보시죠. 네. 자,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1년에 몇 프로 수익을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얘기할 거예요. 목표 수익률. 예, 뭐 최소한 2배? 최소한 2배. 이 부분도 저는 좀 약하다라고 봐요. 근데 1년에 2배씩 수익이 난다? 이거는 뭐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세계 수익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죠. 세계 사실. 최고의 부자인데 이렇게 보면 참 상당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야, 그래도 2배 안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제가 볼 땐 최소한이에요. 한 달에 2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요행을 바라는 면도 은근히 좀 많아요. 음. 많은 분들이 자 무슨 주식 사야 돼라고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들 이번에 사면 대박이 날 거야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자꾸 실패를 반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 책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천장팅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것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기본적 분석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 그렇습니다. 얼마나 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인데 네. 그것도 세 가지를 보라고 딱 키워드를 정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소한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 분석을 많이 보는 건 좋죠. 그리고 많이 분석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 증가, 여기에 더해서 증가 속도입니다. 아하. 우리가 순이익 증가 속도가 얼마큼 가파르냐, 기업이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물건을 파는 걸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이 명제부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팔수록 적자를 보면 사실 의미가 의미가 없죠.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그 사회사업 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얼만큼 이익을 빠르게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익을 내는 것보다 빠르게 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투자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또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들이죠. 네. 거기서 뭐 던킨 도너스라든지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서 주위에서 신제품이라든지 잘 팔리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보라라는 부분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불쑥드리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시리즈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엄청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회사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예. 가지수를 못 내올 정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신상품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주위에 보시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신상은 꼭 먹어봐야 돼. 신상.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최근에 이 기업들 삼양식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펀드멘탈의 개선을 바라볼 때 불닭볶음면 시리즈로 보시는 면들도 있어요. 아,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약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 될 수 있겠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할 당시에 지금 네. 제약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신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당뇨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바로 천장팅이 말한 신제품. 신제품. 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미국 쪽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우리랑은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에헤. 하지만 그 뉘앙스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기업이 주주들에게 얼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책을 볼 때 꼭 우리랑 다르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한테 맞는 현황은 뭐지?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자.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동시에 소각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기존 주식의 희소성,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고 회사 전반적으로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가, 예. 번 돈을 주주들과 얼마나 나눌 수 있는 것인가 그 정책을 보여주는 거기도 네. 하고요. 순이익 증가, 신제품, 기업의 자사주 매입 요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못지않게 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차트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천장팅의 주식 투자의 지혜하고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하고 요거는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 3년 이상 증가하는 걸 보고 매매 시점은 기관이 사는 그 미국이니까 이제 외국인이 없는 거죠. 기관이 사는 타이밍을 노려라. 그리고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이라는 것을 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라라는 내용이 여기도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 서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때 사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본적 분석을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주식을 보고 매매 타이밍, 살 때, 팔 때 정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멘탈을 무시하고 기술적 분석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PER이라든지 배당금과 같은 펀드멘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는 않다. 이거는 펀드멘탈에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에서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본 패턴을 봐라. 많은 것을 보라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 패턴인데 이 기본 패턴이 중에 핵심 요소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매매를 하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매매를 멈춰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쉽게 식으로 말하면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을 사라. 주식을 중심으로 봐라.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준선과 저항대,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설명 나오는 거는 추세선, 기준선, 저항선, 이동평균선 요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아하. 저도 여기서 은연중 많이 배웠었던 건데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5년 전에 이 책을 제가 2번을 연속해서 읽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잊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읽었는데 제 매매에 상당수가 여기 녹아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개발했는지 이 책에 토용해서 제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차트 많이 안 보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도 얘기가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봅니다. 보조 지표만 해도 수십 가지죠. 수십 가지죠. 근데 예. 그들이 서로 중첩이 되거나 예. 다른 신호를 보낼 때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다비스라는 사람이 쓴 그 박스 이론과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단하게 추세, 박스, 지지, 저항 이 정도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몇 가지 좀 체크 포인트도 언급이 되는 거를 몇 가지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과연 긍정적인 흐름인지 아닌지를 나눠볼 수 있는 것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환경도 봐야 되고 네. 환율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형주와 소형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장 마감 후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지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머물러 있어요. 아하. 그런데 최근 주식 어떤 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수는 거의 보합선이었었습니다만 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의 2배인 경우가 있었어요. 많은 종목이 올랐는데 지수가 못 올랐다. 이게 무슨 의미냐? 대형주가 많이 못 올랐다. 대형주가 많이 못 올라가고 소형주가 올라갔다. 네. 그러면 시장의 질이 약간 떨어지는 걸 수도 있다.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간다. 올라간 것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라는 것이라든지 추세가 강하지 못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내라라는 거예요. 그 시장의 분위기. 예,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할 때 추세와 또 거래량을 보면서 이 거래량을 통해서 느낌을 읽어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책에서 몇 가지 반복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관들이 네. 자신들이 매매를 위해서 개인들을 좀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거론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니까 그런 네. 얘기들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을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거래량은 숨길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잘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때 이 주가가 지금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의 이제 그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론 가치를 따집니다. 예.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미래를 할인해서 하는 기본적인 이론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환산하는 했을 때. 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나온 특정 가격을 가지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가정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오롯이 따른다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요. 가장 현실적인 얘기죠. 물론 틀릴 수 있죠. 예, 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본성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의 저서에서 얘기했듯이 강아지와 산책하는 얘기를 여기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갇히는 사람이고 주가든 강아지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앞서거니, 얘기를 하고 있고, 뒤서거니.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치의 평가도 바뀐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 얘기도 네.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미인과 현재의 미인과 미래 미인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확정된 어떤 내용들을 평가할 것들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너에서 초반기에 소개가 됐던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IT 기술주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가가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주가와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저평가 국면에서 매수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투자 대가들의 이야기도 사실 이 책에서도 다시 한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성공의 요인. 성공의 요인이요. 성공의 요인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죠. 근데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금 보전이 우선이다. 네. 수익 창출은 나중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네. 수익 창출이 우선 아닙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걸 두 가지를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돼요. 먼저 저자가 전업 투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전업 투자자는 이제 직업으로서 주식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금이 사라지게 되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도 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 해 연봉 못 받는 것처럼. 네,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이 소중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이다라는 것을 일단 감안을 하죠. 그래서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원금을 중시하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오롯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야. 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죠. 아무리 진짜 뭐 세계에 갑부라 하더라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돈은 없어요. 그런 돈 갖고 계신 분은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좀 얻어 걸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개념 자체를 원금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에다 두고 시작을 하는 거와 원금에 두고 시작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익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도의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야, 인생 뭐 있어? 뭐 아니면 도야?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야? 주식이라는 건 한 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금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이 굶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난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원금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제 계좌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원금을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주식 같은 경우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확률이 최소한 50% 내지 60%가 돼야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맞던 틀리던 확률이 한 90%가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고 아하. 내가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60%밖에 확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금 투입을 작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관리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5종목 하면 200만 원씩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포트폴리오 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얘기와 연결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주식 시장이 오늘같이
평온한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동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하필이면 항상 바빠요. 저도 이제 초반에 돈을 크게 잃었었던 경험이 그날 굉장히 이제 기획서 올려야 되고 엄청나게 결제받으러 뛰어다니면서 주식을 못 봤는데 결국 주가는 폭락했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약 주문 자체라는 것들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도를 줄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야 이것은 결국 원금을 지키게 된다라는 개념이지 이렇지 않게 된다라면 일상도 망치고 주식도 망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손절매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손절매가 중요하다. 예, 손절매를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은 원금 법칙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20%가 빠졌어. 근데 나는 마이너스 10%가 빠졌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펀드 매니저들이 소위 벤치마크라는 지수 대비해서 평가하는 거지 나는 10% 빠졌으니까 잘했다? 내 원금이 10% 빠졌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아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확률에 대한 계산 자체를 펀드 매니저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좌 수익률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른 거다.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들은 네. 절대적으로 벌어야 된다라는 네. 말이기도 하고요. 또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는 적게 적게 잃는 잃어야 것. 된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가치 투자의 출발. 네. 이기도 하고요. 원금 보전이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해드렸고 그러면 원금을 좀 제대로 지키려면 지키는 네.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훼손됐을 때, 그리고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을 바라보고 샀는데 주가가 9,000원, 8,000원으로 빠져. 네. 이거는 아무리 이 기업의 펀드멘탈이 좋고 내가 뭐 스토리텔링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손절매에 대한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 추세에 따라서 매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헤드앤숄더라는 우리 이제 기업 그 머릿속에 이제 그리시면 네. 머리가 있고 양 어깨가 있는 상태에서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앞서 제가 이제 요 개념을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에 대한 개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공매도에 대한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책도 쓰셨어요. 우리나라 책이 4권이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보면 이 헤드앤숄더에서 오른쪽 어깨에선 공매도를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잠깐 이제 다른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되면 그 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매도 시점에서는 절대 매도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때 남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는 보유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도 차트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책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트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서 심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아, 그냥 그 주가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담겨 있을까? 담겨 있느냐?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으로 차트 책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차트를 심리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자주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 잘 안 보일 때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나 관심 있는 종목에 차트를 전 띄워놓고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차트를 한번 쭉 봐요. 뭔가 그 미술품 관람하듯이요? 관람하듯이. 예. 그러면서 야, 저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아하. 저 거래량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서 상대방을 읽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밑에서 산 사람이면 지금 어떤 심리가 있을까? 위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저 차트에서 어떤 심리를 느끼고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고 파악을 하라라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악한 이후에 위험 신호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손절매를 하라라는 건데 이거는 앞서 모든 투자들이 얘기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은 손절매 원칙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야, 손절매를 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천장팅도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뒷부분에 나와요. 네. 자기도 요행을 바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휩소라고 그러죠. 한번 툭 치고 다시 올라가는 속임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도 했는데 그런 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라고 천장팅을 계속 반복하고 뒤에 가서 저희도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설명하고 있다. 결국 요행을 바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맞힐 수도 없고 예측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 다만 원칙은 지켜야 지켜라. 예.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 차트를 또 해석을 하려면 앞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기본적 분석. 예.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때는 이 기업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무너졌던 주가이고 이걸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림처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볼 때도 그 작가와 시대상 당시 작가의 심리 상태를 봐야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언제 사고 팔까? 키워드가 조금 민감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 네. 사고 팔까? 이게 그냥 가치 투자 서적, 어떤 원리 원칙, 철학을 전달하는 책이었으면 예. 이런 키워드는 아마 금기시 됐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책으로서 의미는 오히려 더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실전 투자자가 쓴 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사라고 합니까? 확률이 좀 올라갈 때 한마디로 확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앞서 이제 감이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미스터 초밥왕이랑 책 보셨죠? 그 만화책. 만화. 만화책.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초밥을 만들 때 네. 밥알이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한 뭐 100개 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생선을 어떻게 절여서 얹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달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TV에서 네. KBS 이렇게 보면 딱 집어갖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램수가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감이죠.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밥알을 몇 개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론이지만 예. 그분은 그 이론을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손을 딱 쥐면 어떨 땐 밥 한 2개 떨어내고 딱 올리면 그램수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감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실력인 거죠. 실력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저는 일단 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력이 아직까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일취월장해야 되니까 네. 감이 일단 50% 이상 최소한 50% 이상 70%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매수를 하라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매매 타이밍은 주가 차트를 보고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이 기업의 펀드멘탈을 얘기하지 매매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천장팅 책에서 보면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이분은 가치 투자자이기도 하고 데이 트레이더이기도 하고 전업 투자자이기도 한데 정말 차트도 소중하다라는 부분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매매하기 이전에 손절매 시점을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원칙. 예, 내가 10,000원에 샀다라고 하면 우리는 야 이거 얼마 먹고 팔아야 돼? 내가 이거 얼마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익만 생각하죠. 예, 수익만 생각하지만 이분은 9,000원이 가면 팔아야 될까? 이 9,000원이라는 게 10%가 빠지면 파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8,500원에 지나간다. 그럼 8,500원의 손절 라인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손절에 대한 계획을 매수 이전에 세워라. 손절매 시점을 매수 전에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죠. 그렇죠. 100도 딱 1도 차이로 그런 건데 임계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봤을 때는 차트가 저항대를 돌파하면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차트가 지지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건 차트가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손절하라는 개념인데 이런 매수 시점을 임계점 부근에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얘기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추세가 없으면 매매하지 말고 추세가 하락 추세돼 있으면 절대 매수하지 말고 상승 추세에서 해라. 자, 물타기 금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물타기를 금지하라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피라미딩이라는 용어를 미국에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불타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물타기를 하라는 분은 우리나라 번역서 중에 딱 한 권 있어요. 그분은 이제 평론가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딱 하나 있고, 이 물타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계획된 분할 매수는 물타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계획 매매지만 물타기를 하라라는, 그러니까 외국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물타기는 하지 말라라는 거,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식 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 10층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 20층까지 있더라 네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닥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호재라든지 투자 분석가들의 추천을 믿고 매수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나만의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 이거는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재무제표책 얘기할 때 선반영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미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네. 주가가 안 올랐다라면 선반영이 덜 됐을 확률이 높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주식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네. 마라. 정말 사랑에 빠져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눈이 멀어요. 힘들어지죠. 그것들 잘 보고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식을 우리가 내가 산 가격은 항상 잊으라는 얘기들을 많은 투자 대가들이 얘기를 해요. 네, 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9,000원이야. 야, 10,000원에 샀는데 어떻게 손절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10,000원에 샀기 때문에 12,000원에 흥분한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12,000원에서 추세가 움직이는 걸 보고 오롯이 수익이 날 수 있고, 9,000원에서 8,000원 갈 거면 손절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앵커링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기준점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10,000원에 샀건 9,000원에 샀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그쵸. 관심 없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예. 9,000원이면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주식을 살 거냐. 네. 12,000원이라면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딱 처음 봤다면 지금 살 거냐. 네. 딱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아까 그 잠깐 임계점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고 네. 100도가 되어야 끓는 임계점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임계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예.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자신만의 임계점을 찾는 조건인데, 네. 자신만의 임계점을 차트상에서 찾으라 그래요. 펀드멘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펀드멘탈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되는 종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속된 말로 네. 잡주 가지고 차트 보면 뭐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예, 그건 거고, 아니고. 그리고 펀드멘탈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될 때, 네.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50일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을 쓰니까 네. 뚫고 올라올 때, 이때 이제 매수 시점, 어떻게 보면 차트 책에 나오는 정석 투자의 ABC죠. 이런 네. 것들이 임계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처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여기도 약간의 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자분들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량 거래가 움직이면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양이, 이때가 차트가 나는 매수를 해보니까 수익이 좋더라. 이건 자신만의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책에서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난다라든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이건 정상적인 모양. 이 책에서도 이런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차트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1차 상승한 이후에 잠깐 거래량이 주춤하면 조정받고, 2차 상승하면서 조정받고,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죠? 2차 상승이 더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모든 이론은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그러한 임계점을 적절히 찾는 거를 빨리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된다. 본인만의 원리 원칙,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고요. 반대로 그럼 팔 때는 언제랍니까? 팔 때는 일단 우리가 많은 주식 투자들의 이제 얘기가, 네. 10,000원짜리가 내가 갖고 있어서 20,000원이 됐어요. 다시 1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파는 게 이익의 실현일까요? 손절매일까요? 다시 수익권에 갔다가 뭐 본전 오거나 뭐 이럴 때. 아니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산 게 2만 원 아하. 갔다가 18,000원이면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한 80% 이익이 이익이 나는 난 건데 상태죠. 심리적으로는 손절매처럼 돼요. 2만 원이 내 기준점이 되니까. 항상 최고점이 본전 최고점이 같죠. 내 기준점이 되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에 앵커리징 되지 말라라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최고점을 잊어라. 그래야 18,000원 80%가 어딥니까? 그렇죠. 이런 걸 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위험 신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던 이격도가 확 축소가 된다라든지, 이격도는 이동평균선과 본과의 거리인데 네. 이게 축소가 된다라든지, 갑자기 장중에 하루에 막 한 8%가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방산주처럼 네. 갑자기 폴란드에서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 이건 위험 신호거든요. 그럼 일단 차익을 한번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물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일단 위험 신호로 처음 예상과 다른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위험 신호를 봐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도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0,000원이 돼서 내가 지금 사서 11,000원이 됐다가 다시 10,000원이 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위험 신호가 나오면 내가 여기서 팔면 수수료라든지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는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10,000원이 됐다가 11,000원이 됐으면 수익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가 이게 9,000원이 떨어지면 손실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요 구간이 팔리기가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손실로 변하지 말게 해라라는 부분들인데, 10,000원이 돼서 11,000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손절매 시점은 뭐냐면 10,000원 플러스 수수료 위에는 무조건 손절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손실로 변하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정말 벌었다가 손실이 나면 이것처럼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테마주 열풍이 되어가지고 올랐어. 네. 그럴 때는 그냥 매도하라는 거야. 너무 올해 내가 뭐 이거를 2년 투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갑자기 무슨 뭐 정치인하고 식사했다고 주가가 올랐어. 네. 그러면 뭐 땡큐 그러고 팔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거래량 잘 봐야 된다라고 했고,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절매를 추세에 따라서 따라 올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트레이딩 스탑이다라는 개념인데, 아하. 이게 10,000원에서 12,000원 가면 내가 9,000원에 손절매했던 거를 10,000원을 올리고, 이게 15,000원 가면 13,000원을 올리고, 이러면서 트레이딩 스탑을 해버리면, 그러면 고점에 꼭 파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 약간의 조정에서 팔리게 되고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이익을 손실로 되돌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트레이딩 스탑. 여긴 트레이딩 스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념도 정확히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손실은 짧게, 네. 이익은 길게 길게.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게 투자의 단계도 저자가 좀 나누는 게 있습니다. 네. 1, 2, 3, 4단계. 예. 혹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나는 몇 단계 즈음에 있는가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마구잡이 단계, 마구잡이. 탐색 단계, 리스크 체험 단계, 지속적인 수익 단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90%가 마구잡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좌충우돌 해보는 거예요. 뭐 좋다더라. 네, 뭐 이렇게 좋다더라. 듣고 사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의 걸음마 같은 거라고 봐요. 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안 겪으려고 하면 안 겪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봐요. 누구든지 하는 건데 그 단계에서 빠르게 탐색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탐색 단계는 이제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네. 이론을 내가 자꾸 적용해 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도 돈이 벌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장팀도 마구잡이 단계에서 탐색 단계로 빠르게 왔는데 무려 3년 동안 탐색 단계에서 돈을 못 벌어서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탐색 단계가 제일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좀 심리적으로 가장 괴로울 때가 탐색 단계예요. 예. 왜냐하면 마구잡이 단계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돈을 벌 거란 희망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울 일도 적은 거예요. 네. 탐색 단계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단계예요.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내가 이거 해야 공부해도 돼? 소용없는데. 막 소용없어. 이러죠. 네. 차라리 마구잡이로 가는 게 낫지. 그때는 돈이라도 좀 벌어봤는데. 이런 단계인데 천장팀도 3년 동안 탐색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방을 맞습니다. 네. 리스크를 한 방 맞는 거죠. 아, 그러고 나면 야, 이 주식 무섭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그런 단계에서 이제 1억 단계까지 쌓이면 나도 모르게 밥알을 치면 밥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야. 초밥에 밥알 초밥에 이제 개수까지 밥이 맞추는. 뭉치기, 개수까지 맞추는 단계가 되면서 지속적인 수익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마구잡이 단계에 있던 탐색 단계에 있던 리스크 체험 단계에 있던 좌절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무술 얘기가 나와요. 초식에서 초식 단계라는 게 이제 무술을 막 이제 배우는 단계 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국 사람이니까 무술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제 초밥이라는 걸 썼고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이제 고수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4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 하나씩 한 예.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마음 다스리기. 사실은 마음 다스리는 게 앞에서도 주식 네. 투자는 거의 다 심리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번역서 중에 주식 투자의 군중 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 웰렘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지루하지만 재밌는 책이에요. 상대방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누군가 주식을 파니까 제가 사는 거고, 제가 사는 것은 누군가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주식에 대한 상대방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내용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지만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심리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고, 그들이 혹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가라는 것들이고,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거래량에서 심리가 읽혀나는 거거든요. 대량 거래에 밀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측에 있어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너무 여기서 호재를 바라는 것들이라든지 기대감을 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판에서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라는 드라마 대사가 문득 네. 생각이 나는 건데, 여기서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바보들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고방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항상 바보는 새로운 바보가 탄생을 한다라고. 근데 내가 거기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올바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빠르게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한테 가치 투자를 해라?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가치 투자자에게 빠르게 매매해라?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독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스스로 있는. 판단하고 나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포, 탐욕, 희망에 내가 쌓여 있는 게 아닌지 나 자신을 제3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봐야 되고요. 약간 메타인지 같은 걸로. 예. 내가 어디 편향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천장팅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을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주식 투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하기 싫다, 회사하기 싫다 이러면서 또 회사를 가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 어렵다, 주식 투자 싫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이거는 주식 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면 8시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전업 투자가 되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천장팅이 얘기한 중요한 그 메시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렇죠. 메시지다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주식 공부 자체가 재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재밌는 게 아니라 네. 기업 탐방 다니고 컨퍼런스 콜 듣고 기업 설명회 참여하고 IR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고. 매매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나요. 예. 하여튼 본인이 사랑하는 예. 그 일을 사랑하라라는 네. 거고요.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주식 투자의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주식 시장의 원칙에서 추세를 따르라고 하지 예측한 대로 따르라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 주식은 바로 팔아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순응하라? 네.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추세에 따르라는 건데 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핵심으로 이 책에서 어느 딱 한마디를 하라면 추세에 따르지 예측한 대로 따르지 말라. 예측을 따르지 말고 추세를 따라. 예측을 예측하지 말라. 이런 아. 단어도 나옵니다. 그 예. 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한 서너 번은 강조하신 것 예, 같습니다. 요거를 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내가 보유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살 것인가? 아니다라면 물타기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말 우리가 이 주식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언이다. 지금 이 주식을 봤다면 살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예스라고 하면 계속 보유하는 보유하든지 뭐 추가로 사든지 할 거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오늘 천장팅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를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